네, 안녕하세요. 센생이 렌사의 세계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은 것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3분짜리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다시 찍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지치네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 유럽의 변화입니다. 중세 유럽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소로마 제국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프랑크 왕국 이후에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봉건 국가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세 봉건제 중세 유럽이다라고 하면은 봉건제와 그 크리스트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건제 그리고 크리스트교 중심,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목이 중세 유럽의 변화죠. 절반에 나은이 학생이 적어줬습니다. 서유럽이 봉건제 사회가 안정화되어 나가면서 인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죠. 인구가 증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봉건제 사회였던 이 중세 유럽 입장에서는 장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인들은 이러한 땅을 넓히기 위한 활동들, 개척 사업과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에 많이 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복 운동이다라고 해서 역으로 이슬람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서유럽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셀주크 튀르크 기억나시나요? 이슬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술타노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했었던 그리고 비잔티움까지 이제 나아왔었던 이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비잔티움 배웠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에 군강구제와 둔전병제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후에 이슬람 세력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 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때 당시 이제 서유럽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전개 안 적었네요. 이 전개에 이 비잔티움의 도움을 요청을 받게 되자 이때 당시 이제 교황이었던 얘기했었죠. 서유럽은 교회 중심이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였는데 이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의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잔티움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르바누스 2세가 많은 제후들과 성직자들,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셀주크 튀르크로 우리가 공격을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그 이후에 나타난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서유럽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대외로 팽창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 하에서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을 받았던 비잔티움의 도움에 요청받아서 우르바누스 2세가 소집한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이슬람 세력에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르바누스 2세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제후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타락을 해요. 근데 그건 1차 때뿐입니다. 다시 금세 셀주크 튀르크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에 걸쳐서 십자군을 계속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점차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2차, 3차로 넘어가면서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이건 세속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4차 십자군인데요. 4차 십자군은 떠날 때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히려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오히려 역으로 가서 점령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웃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러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러한 변질된 십자군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그 목적에 따라서는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선 보시면요, 영향으로는 지금까지 중세 유럽에 짱을 먹고 있었던 교황권이 쇠퇴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야, 전쟁 떠나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 하고서 떠났는데 전쟁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황권이 쇠퇴하고, 여기에 전쟁에 동참해서 병사를 데리고 나갔었던 봉건 영주들이 몰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교황 봉건 영주들이 몰락하게 되자 그 나라의 짱이었었던 바로 국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이거든요. 국왕의 힘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교황한테도 밀리고 봉건 영주와도 쌍무적 계약 관계로서 비슷한 힘이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과 봉건 영주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변화였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이 교황권의 쇠퇴와 그 다음에 봉건 영주가 몰락하고 국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어떻게 중앙 집권화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 발달합니다. 아무래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중해 무역, 그리고 동서교역, 그래서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문물들이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과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면서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변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을 주었던 게 십자군 전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시죠. 이쪽에 보시면요, 경제적 변화입니다. 아까 저기서 얘기했듯이 교역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내부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특별히 유럽 내부의 이 교역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선 지중해 무역이 발달합니다. 지중해 무역 중에서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 그 다음에 제노바, 밀라노,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내륙이 사실은 봉건제 국가다 보니까 장원을 중심으로만 발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북유럽에서는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상인들의 조합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 한자 동맹을 선생님이 교과서 표현을 좀 읽어주면요, 자체의 법률과 군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군주와 제후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만큼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자 동맹의 특징으로서 굉장히 이때 당시에 무역을 주도했던 세력들이죠. 추후에 이제 유럽이 이제 신항로 개척으로 더 뻗어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쌍으로 적었네요, 우리 혜빈이가. 내륙에서 여러분 지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북유럽이고, 유럽 내륙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 지중해 무역과 그 다음에 지중해와 북방 무역을 연결하면서 이 상파뉴 프랑스의 전기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봉건제 사회에서는 자기네들 교육이 활발하지 않았거든.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고 거기서 만들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교역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증거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해, 북유럽, 그리고 그 중간을 잇는
바로 내륙 쌍파뉴 전기시가 발달했구나. 유럽이 이렇게 해서 교역이 활발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류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봉건주 사회에서는 장원이라고 하는 데서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러한 자치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냐? 도시라고 부릅니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이제 영주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률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스스로 행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물론 영주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영주들의 반발을 돈을 주고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 저항을 통해서 이들이 이 도시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죠. 이러한 도시는 신분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1년하고 1일을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 신분상 완전한 자유인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제 새로운 형태인 도시라고 하는 게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났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세 사회의 하나의 큰 핵심이었던 장원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그 장원의 핵심을 이루었던 농노제가 해체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배우겠지만 이 도시를 바탕으로 성장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추후에 이들이 이제 시민권, 그다음에 뭐 투표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장원제가 무너져 나가고 농노제가 무너져 나가는데요.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즉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물건을 돈을 주고 살게 되는 것이죠. 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화폐의 특징은 곡물보다도 훨씬 이동성이나 보관, 여러 가지 편리성 이게 훨씬 좋죠. 수업 시간에도 가끔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알바했는데 햄버거 1000개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으로 받는 게 좋나요? 1000개. 1000개 있으면 보관하기도 힘들고 썩고, 그죠? 곡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욕심이 영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농노들에게 받았던 것을 이제는 화폐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대의 급납화 현상이다라고 부르죠. 지대, 땅을 쓰는 그러한 것들 또는 이러한 농노들이 부역을 통해서 영주에게 바쳤던 것을 이제 돈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노는 직접 그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돈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곡물 가격이 경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시기가 오고요. 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농노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화폐로 바치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농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흑사병이 이때 유행을 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그 패스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쥐 이런 것들 잘 안 씻고 막 이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유럽 인구에 아직도 유럽인들은 그때 당시 공포에 떨게 했던 건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그런 전염병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노동자들이 죽게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농노회라고 하는 이러한 계층의 지위가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장원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자 일부의 영주들은 이 농노를 오히려 빠져나가려고 하는 농노를 오히려 압박합니다. 즉 시대 상황은 지금 농노가 밖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이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지는 시대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억압하려고 하는 영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니 그게 바로 자크리에는 자크리
그래요. 자크리에는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왓 타일러에 영국에서 이러한 농노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농민들이 저항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 되게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교황권인과 그 다음에 봉건영주가 힘이 약해지고 국왕권의 힘이 높아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이 발달을 유럽에서 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상품화폐와 경제가 발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봉건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했었던 장원제 그리고 장원제를 지탱했던 농노가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억압과 거기에 대한 저항 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결국엔 장원제가 무너지고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러한 계층들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산업혁명도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조금씩 이제 이 세계가 변화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내용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시야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서 지금의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가 돌입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발표할 친구 와이리 감사합니다.